아버지가 낸 3가지 문제. 옛날 어느 마을에 영리한 소년이 살았어요.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고 재치가 있어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를 신동이라고 불렀지요. 하루는 소년이 시장에 붙은 방을 보았어요.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는 방이었지요. 방을 본 소년은 생각했어요. 옳지, 과거를 봐야겠다. 벼슬을 얻어 백성을 잘 다스려야지. 소년은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게 말했어요. 내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무슨 얘기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갈까 합니다만. 안 된다. 소년은 아버지가 한마디로 거절하자, 아버님, 학문을 닦아 과거를 보려는데 어찌 말리십니까? 얘야, 넌 아직 학문도 얕고 나이도 어리지 않니? 그리고 한양은 어린이가 가기엔 너무 멀어요. 또한 우리 집은 가난하여 내게 노자를 줄 수가 없구나. 노자도 없이 어떻게 간단 말이냐. 아버지는 소년의 뜻이 갸륵했지만 걱정이 되어 말렸어요. 아버님, 노자는 걱정 마십시오. 허락만 해주신다면 얻어먹으면서라도 한양으로 과거를 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한번 한다면 꼭 하는 아이인데 굳은 의지를 지녔어. 무작정 반대를 할 수는 없겠구나. 아버지는 생각 끝에 말했어요. 좋다. 네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가 3가지 문제를 내겠다. 네가 3가지 문제를 맞히면 허락을 하고 맞히지 못하면 허락을 하지 않겠다. 그래도 좋으냐? 예, 아버님. 어서 문제를 내주십시오. 소자 꼭 정답을 맞히겠사옵니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어떤 문제를 내실까 조마조마했지요.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어요. 잘 듣거라. 지금부터 내는 3문제를 사흘 안에 풀어서 정답을 내게 말해야 한다. 예, 아버님. 소녀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자, 첫 번째 문제다. 종이로 만든 벽은 무엇이냐? 둘째 문제다.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 무엇이냐? 그리고 3번째 문제다.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냐? 3문제를 다 들은 아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사흘 안에 답을 맞히도록 해라. 예, 아버님. 소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녀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종이로 만든 벽, 종이로 둘러싸인 불, 종이로 만든 바람, 무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지요. 소녀는 골똘히 생각하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웃집 사람이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옳지, 저것이다. 아, 종이로 만든 벽은 창호지로 만든 문이구나. 첫째 문제를 푼 소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 둘째와 셋째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래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동네 아이들이 등불을 손에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야,
둘째 문제도 풀었다.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란 등불이로구나. 아버지와 약속한 날은 다가오는데 셋째 문제만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소녀는 서당에 가서도 셋째 문제만을 생각했지요. 책을 펼쳐 놓아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도대체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지? 소녀는 멍하게 훈장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훈장님은 커다란 부채로 얼굴을 붙이고 계셨지요. 아, 맞아. 저것이로구나. 종이로 만든 바람이란 부채로구나. 소녀는 셋째 문제까지 다 풀자 너무 기뻐 곧장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어요. 아버님,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래? 답이 무엇이냐? 종이로 만든 벽은 창호지로 만든 문입니다. 어찌 그러한지 내 설명을 듣고 싶구나. 문이란 바람의 막는 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허, 둘째 답은 종이로 둘러싸인 불은 등불입니다. 등은 대나무로 살을 대어 겉을 종이로 바른 다음 안에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종이로 만든 바람은 부채입니다. 오, 장하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영리함에 감탄했어요. 세 문제를 모두 맞췄으니 과거를 보러 가도 좋다. 부디 장원급제 하거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소녀는 과거를 보러 먼 한양으로 떠났어요. 물론 영리한 소녀는 벼슬에 올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노인을 버리는 지게. 아주 옛날 마음씨 나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에겐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무얼 하느라고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데려갈까? 농부는 늘 아버지가 불만이었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농부의 아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 어느 날 농부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거 참 갈수록 태산이군. 이젠 밥까지 떠먹여야 하니 정말 귀찮게 됐어요. 농부 부부는 병들어 누운 아버지를 전보다 더 구박을 했습니다. 바쁜 농산일을 핑계삼아 노인을 굶기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얘야, 아직 점심은 안 먹니? 어느 날 노인은 배고픔을 참다 못해 할 수 없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저녁 진지를 지어드릴 테니까요. 쌀바가지를 들고 우물가로 가며 며느리는 눈을 흘겼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한 끼 정도는 걸을 수도 있는 거지. 뭐 한 끼 굶는다고 죽기라도 한담. 그 말을 듣고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늙은이는 배도 안 고픈 줄 아는군. 하루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누구 생일이냐? 노인이 반가워서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냄새는 잘 맡으시는군. 며느리는 일부러 노인이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벌컥 화를 냈습니다. 늙으면 코도 막고 살아야 하니? 아유, 귀도 밝으시네.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끼리 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부엌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자 꺽쇠가 없었다면 그 구박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떡을 조그만 쟁반에 담아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 떡 갖다 놓았으니 잡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할아버지는 방에서 며느리의 말을 들었으나 몹시 속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마지못해 두어 개 갖다 놓았겠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리에 누운 노인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야옹, 야옹. 밤이 되자 도둑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 떡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빈 쟁반을 가지고 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조각도 안 남기고 다 잡수셨네. 먹성 하나는 좋으시다니까.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노인이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나는 떡 먹은 일 없다. 아니 그럼 어제 저녁에 이 쟁반에 수북이 담아둔 떡은 어디 갔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빈 쟁반을 들고 어리둥절해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아유, 이젠 노망까지.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 그때 옆집에 사는 개똥이 어머니가 놀러왔습니다. 개똥이 엄마, 글쎄 내 말 좀 들어봐요. 꺽쇠 엄마, 왜 그러세요? 어제 저녁 이 쟁반에 떡을 담아 아버님께 드렸거든요. 아, 글쎄 오늘 아침에 보니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떡에 손도 안 댔다고 딱 잡아떼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갖다 드렸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꺽쇠 할아버지가 이젠 노망이 드신 모양이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좋지요? 노인은 어이가 없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 들면 산속에다 버리는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노망이 드신 것 같아요. 고려장을 지내야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농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곧 찬성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버님이 노망 드신 줄로 알고 있으니 우리를 욕하지는 않을 거요. 우리를 욕을 하다니요. 농부는 아내와 짜고 늙은 아버지를 내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꺽쇠 녀석이 알면 아무래도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어쩌지? 그래서 내가 벌써 궁리를 해 두었지요. 어디 멀리 심부름을 보낸 다음에 산으로 가세요. 그래야겠군. 아내는 꺽쇠를 불렀습니다. 예, 꺽쇠야. 이 보퉁이를 외갓집에 갖다 드리고 오너라. 네,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꺽쇠는 보퉁이를 집어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보, 어서 서두르세요. 꺽쇠가 돌아오기 전에 다녀와야지요. 그럽시다. 지게를 가져오구려. 농부는 낡은 지게에 아버지를 태웠습니다. 얘야, 어딜 가는 거냐? 지게 위에서 노인이 물었습니다. 산으로 꼭 구경을 갑니다. 겨우내 방 안에서만 계셔서 답답하실 테니까요. 농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냐?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는구나. 아들은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이 자꾸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가자 노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범아,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구나. 좀 쉬었다 가자. 그러지요. 마침 쉬고 싶었던 농부는 길가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얘야,
진달래꽃이 너무 곱구나. 한 다발만 꺾어다오. 농부는 곱게 핀 진달래꽃을 꺾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고맙다, 아범아. 아버님, 저 깊은 산속에는 더 좋은 꽃이 많아요. 그래, 더 들어가 보자. 농부는 다시 지게를 지고 걸었습니다. 농부는 깊은 산속에 이르게 되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도 되겠어. 농부는 지게를 내려 놓았습니다. 아버님, 목이 마르시지요? 그래, 시원한 냇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구나. 기다리세요. 제가 옹달샘에 가서 시원한 물을 떠다 드릴게요. 그래라. 깊은 산중이니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 알았다. 농부는 옹달샘을 찾아서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노인은 샘물을 들어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나를 버린 게로구나. 노인은 그제야 아들이 자기를 산속에 버렸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기 전에 꺽쇠를 꼭 한번 보고 싶어. 노인은 손자 생각을 하며 풀뿌리를 잡고 겨우겨우 일어섰습니다. 이거 원 다리가 떨려서 걸을 수가 없네. 노인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더 걸을 수가 없는 걸. 아휴. 그때 어디선가 토끼가 다가왔습니다. 힘내세요. 내 옷처럼 하얀 할아버지 수염이 나는 좋아요. 나뭇가지 위에서는 산새가 지저귀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새소리 같거든요.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진달래꽃이 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아휴, 힘을 내야지. 귀여운 꺽쇠를 보려면.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꺽쇠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꺽쇠야. 이 산중에 내가 웬일이냐? 노인은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꺽쇠는 놀라서 얼른 뛰어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응? 엄마 심부름으로 외갓댁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할아버지의 말로 이 깊은 산속에 혼자서 웬일이세요? 내 아범이랑 꼭 구경을 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단다. 할아버지는 차마 귀여운 손자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침나절에 헤어져 지금까지 못 만났어.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산속에서 헤매셨군요. 이렇게 말한 꺽쇠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아무 걱정 마세요. 자, 제 등에 업히세요. 오냐, 그래. 할아버지는 꺽쇠에게 업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꺽쇠야, 내 뺨이 진달래꽃빛 같구나. 저녁 햇살을 받은 꺽쇠의 두 뺨은 붉었습니다. 꺽쇠가 할아버지를 업고 집에 돌아오자 농부와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꺽쇠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농부의 아내가 얼른 둘러댔습니다. 외갓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저에게 심부름을 참 잘 지키셨어요. 꺽쇠의 말에 농부와 그의 아내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꺽쇠가 눈치챈 건 아닐까? 농부는 꺽쇠를 힐끗 쳐다보고는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제가 물 떠오는 사이에 못 참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요. 저도 아버님을 찾으려고 온종일 산속을 헤매다가 방금 전에 돌아왔어요. 농부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조심하마. 그래도 아범 덕분에 꽃 구경 한번 잘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몹시 피곤하구나. 아범아, 너도 피곤할 테니 들어가 쉬거라. 네, 아버님. 편히 주무세요. 농부와 그의 아내는 시큰둥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방으로 들어와 누운 노인은 꺽쇠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농부는 아내를 원망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야. 하필이면 심부름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하다니. 이그. 그러나 아내는 농부를 원망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당신이 아주 기쁜 골짜기에 버렸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똑같이 어린 꺽쇠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꺽쇠 녀석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군.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다시 노인을 버릴 궁리를 했습니다.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꺽쇠가 걸려서 도무지 안 되겠는걸. 끝까지 속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모든 걸 꺽쇠에게 말합시다. 그리고 나서 잘 되려면 되지 않겠소? 잘 될까요? 내가 잘 얘기할 테니 당신은 두고 보. 다음날 농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꺽쇠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할아버지도 늙으셨으니 고려장을 지내야겠다. 늙고 일 못하면 그래야지요. 꺽쇠가 아버지 말을 잘 알아듣는구나. 그럼 그래야 효자지. 농부는 아들의 말이 뜻밖이라 놀라면서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꺽쇠야, 오늘 말이 나온 김에 당장 할아버지를 버리고 오자. 그러지요. 농부는 노인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범아, 오늘은 어딜 가는 거니? 노인이 물었지만 농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꺽쇠는 뒤에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아범아, 또 꽃 구경 가니? 농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이르자 농부는 노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농부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지게도 벗어놓은 채 아들의 손을 잡고 얼른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깜빡 잊은 것이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가던 꺽쇠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무얼 잊었단 말이냐? 농부가 의아해하며 꺽쇠에게 물었습니다. 지게를 가지고 가야지요. 아니다. 그 지게는 너무 낡아서 버려도 괜찮아. 어서 가자. 농부는 돌아서며 꺽쇠의 손을 끌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져가야 해요. 꺽쇠는 다시 돌아가 지게를 어깨에 맸습니다. 꺽쇠야, 그 지게는 버려도 된다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이 지게를 집에 가져가 고쳐두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늙거든 제가 또 써야지요. 얘야,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할아버지를 다시 모셔가자. 농부는 노인을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농부의 아내도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면서 잘 살았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아, 좋구나.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잠자고 뭐니 뭐니 해도 편한 것이 제일이야. 이 게으름뱅이는 1년 내내 방바닥에 엎드려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이봐요. 좀 일어나요. 밭에서 돌아온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왜 소리는 왜 질러? 내가 귀머거리야? 방바닥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논에 나가 물거라도 좀 보고 와요. 네? 에이, 귀찮아. 가만히 놔둬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텐데 왜 이리 성화야? 게으름뱅이는 옆으로 획 돌아 누우며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남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뭐가 창피해? 이 마을에 당신보다 더 게으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 놀기만 하려면 이 집에서 나가요. 그래, 좋아. 나도 이 집을 나가면 당신의 잔소리를 안 들어서 좋아. 그러면서도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가지 않고 매일 빈둥빈둥 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게으름뱅이는 아내가 감춰놓은 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 모르게 이 많은 돈을 감춰두다니 괘씸한데? 옳지, 이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되겠군. 게으름뱅이는 돈을 챙기고는 몰래 집을 나와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게으름뱅이는 낯선 언덕에 이르러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기 오두막집이 있군. 날도 어두워졌으니 오늘은 저 집에서 하룻밤 신세 좀 질까? 게으름뱅이는 오두막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게으름뱅이는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고 하얀 수염이 기다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시오? 저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질까 합니다. 게으름뱅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들어오구려.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녁은 드셨소? 아, 네. 오다가 주막에서 먹었습니다. 그럼 잠자리를 봐드릴까? 아니, 괜찮습니다. 귀찮게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 되지요. 노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모르겠소.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머리에 쓰는 달 같기는 한데 소를 닮은 것 같군요. 그렇게 생각하오? 네, 꼭 소를 닮았어요. 하지만 보통 소의 탈과는 조금 다른 것 같군요. 게으름뱅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노인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탈을 보니 한번 써보고 싶군요. 그러자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 그러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소?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짐을 하지요? 아, 그건 당신이 써보면 곧 알게 될 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써보고 싶군요.
그러더니 게으름뱅이는 노인이 만들고 있던 탈을 가져다 얼굴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게으름뱅이가 그 탈을 쓰자마자 금세 소로 변했습니다. 아, 이것 좀 벗겨주세요. 깜짝 놀란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지만 그것은 한낱 소의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음메, 음메. 게으름뱅이는 소의 울음소리에 더욱더 놀라 외쳤습니다. 어르신네, 저 좀 살려주세요. 게으름뱅이는 계속 말을 했으나 들리는 것은 여전히 소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음메, 음메. 이봐, 젊은이. 그러게 내가 뭘 하던가.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묻지 않던가. 음메, 음메. 나를 원망하지는 말게. 음메, 음메. 노인은 방을 치우고 잠자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두게. 내일은 자네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네. 음메, 음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노인을 원망하며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노인은 자리에 눕더니 곧 잠이 들었습니다. 저 영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만 자는군. 그나저나 이 일을 어쩌지?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노인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튼튼하고 살찐 이 소를 좀 보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사가세요. 싸게 드립니다. 노인은 시장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건 꿈일 거야. 맞아, 꿈이야. 그는 다시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나는 소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게으름뱅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음메, 음메 하고 나올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또 외쳤습니다. 농부님들, 일 잘하는 소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값은 싸게 드릴 테니 와서들 구경하세요. 노인장, 말 한번 잘하는구려. 그래, 그 소를 얼마에 팔 거요? 농부님, 단돈 10단냥입니다. 10단냥. 딱 잘라. 10냥이면 내가 사겠소. 에이, 여보쇼. 10냥이면 너무하지 않소. 노인장, 예부터 애누리 없는 장사는 없다고 했소. 어떻게 하시겠소? 좋소. 10냥만 내시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팔렸습니다. 노인은 농부에게 고삐를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님,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소에게는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농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거참 이상한 소도 다 있구려. 이 말을 가족들에게도 잘 일러두도록 하세요. 거참 희한하네. 아무튼 알았어. 농부는 소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농부는 당부의 말을 마치자 서둘러 떠났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멀어져가는 노인의 등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영감님. 나를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소가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고삐를 좀 풀어주세요.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음메, 음메. 그래, 그래. 배가 고프다고? 그래, 어서 집으로 가자. 그게 아니에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답답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도 사람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소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소야, 조금만 참아라. 여물을 줄 테니까. 농부님, 저는 소가 아니라니까요. 이 고삐를 좀 풀어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빨리 여물을 갖다 주마.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라. 에이, 바보 같은 농부야. 나는 배가 안 고프단 말이야.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뒤 농부가 여물을 가져왔습니다. 소야, 많이 먹어라. 내일부터는 하루 종일 밭갈이를 해야 한다. 농부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다음 날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밭도 갈고 짐도 나르며 하루 종일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신세가 되다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늙은이가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머리로 받아버릴 테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노인만 원망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는 쉴 틈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무작정 나무그늘을 찾아갔습니다.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러자 농부가 고삐를 잡아당기며 채찍으로 사납게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소가 정신이 나갔나? 음메, 음메, 때리지 말아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채찍으로 얻어맞는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음메,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농부는 또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음메, 음메. 이때야 비로소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전에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그늘에 누워서 낮잠만 잤지. 다른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소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화가 난 농부는 또 소의 등을 채찍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음메, 음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이리야, 이리야, 워워.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할 수 없이 다시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던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농부가 잠시 쉬는 틈을 이용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진작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면 아내의 속도 썩이지 않고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나는 지금 게을러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날이 어두워져서야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일을 끝내고 농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너무 슬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음메, 음메. 아니, 저 소가 정신이 나갔나. 밤에 울게. 여보, 소도 피곤한가 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세요. 농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음메, 음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아내와 집을 그리워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해. 평생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사느니 죽어서라도 고향으로 가야 해.
그 착한 아내를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을 씌워 자기를 소로 만들어 놓은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 노인이 말했었지. 그래, 내가 죽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이제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어떻게든 물을 먹고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갈던 농부가 담배를 피우며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건너편 밭에 있는 무를 발견했습니다. 뽑다가 만 무가 밭이랑에 드문드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 물을 먹자, 빨리. 소는 순식간에 건너편 밭으로 가 물을 먹어버렸습니다. 아니, 저 소가 미쳤나? 큰일 났네.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농부는 소리를 지르며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된 일입니까? 농부는 너무 놀라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가 사람으로?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소가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가 되었던 게으름뱅이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시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내 소는 어디로 가고 당신이 소 대신 나타났소? 제가 바로 그 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농부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자초지정을 말씀드리지요.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었군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미안했소. 괜찮습니다. 비록 고생은 했지만 소가 되었기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게으름뱅이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여보, 어딜 갔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을 찾아 헤맸는데요. 게으름뱅이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자 맨발로 뛰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보, 나를 소로 변하게 했던 노인을 찾아가 감사를 해야겠소. 내일 날이 밝거든 다녀오리다. 그러세요. 그러나 게으름뱅이가 찾아갔을 때 그 언덕에는 오두막집도 하얀 수염이 길다란 노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산신령님이 당신을 혼내주기 위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신 게 아닐까요?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그 뒤 게으름뱅이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미꽃.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늦게 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도 손자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녀석이 이제 기어다니니 언제 커서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을까요? 세월은 빠르다고 하지 않소. 금방 장가들 나이가 될 거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까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우리가 복이 있다면 손자를 볼 때까지 살겠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세월은 화살같이 빨랐습니다. 어느덧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어린 아들은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영감, 우리가 복이 있나 봐요. 이제 우리도 손자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장가를 들여야 손자를 보지.
할멈, 그 녀석 나이가 올해 20살이니 장가를 드립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참한 색시를 골라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영감, 이제 손자 볼 일만 남았구려. 하하하, 그렇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물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며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이듬해 며느리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영감, 손녀예요. 옥처럼 예뻐요. 그렇군. 정말 예쁘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녀를 안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2년 뒤 며느리는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영감, 이번에도 손녀딸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첫째 손녀를 볼 때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며느리가 또 딸을 낳았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자 보기는 틀렸어요. 셋 중에 하나라도 손자라면 좋았을걸. 그래도 집안은 손녀딸들의 재롱으로 늘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던 아들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아이고 영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늙은 내가 죽어야 하는걸. 그 뒤 할아버지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뒤에는 며느리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영감과 아들, 며느리를 다 데려가시다니. 할머니는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느님을 원망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린 것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할머니는 이제 식구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부모 없는 어린 것들을 잘 키우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해. 할머니는 슬픔을 이겨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어린 것들을 잘 키워야 할 텐데. 할머니는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늦도록 길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보살피는 덕분에 새 손녀딸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주무세요. 내일은 또 일찍 밭에 나가 김을 매셔야 하잖아요. 첫째 손녀딸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동생들을 데리고 먼저 자거라. 할머니, 이제 저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를 돕겠어요. 고맙구나. 어린 내가 벌써 다 커서 이 할미를 돕겠다고 하니.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세요. 첫째 손녀는 할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는 이마다 첫째 손녀를 칭찬했습니다. 부지런도 하지. 게다가 얼굴은 떠오르는 보름달 같거든.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에요.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모두 첫째 손녀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첫째 손녀는 19살이 되던 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얘야, 이건 내 혼숙감이다. 할머니, 앞으로 동생들과 어떻게 사시려고 이렇게 많은 걸 장만하셨어요. 이건 내 몫이다. 이 할미하고 동생들 걱정은 하지 마라. 할머니는 얼마 되지 않는 밭을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그 중에 하나를
첫째 손녀의 몫으로 팔았던 것입니다. 할머니, 동생들이 시집을 가면 할머니는 제가 모시겠어요. 내 염려는 마라. 나는 내가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다. 첫째 손녀가 시집을 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둘째 손녀에게도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둘째도 이제 결혼을 시키셔야지요. 어디 좋은 혼처가 있어? 그러면요, 모두 며느리감으로 담을 내고 있는걸요. 그러면 시집을 보내야겠군요. 마침내 둘째 손녀도 그 마을의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손녀에게도 첫째 손녀와 똑같이 혼숙감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시집 갈 때마다 밭이 없어지니 할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더 부지런히 일하면 되지. 할머니, 시집 간 뒤 언니는 한 번도 할머니를 뵈러 오지 못했지만 저는 할머니 생신 때만은 꼭 오겠어요. 얘야, 내 걱정은 말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잘 살아다오.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신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오냐, 잘 가거라. 둘째 손녀가 할머니 곁을 떠나 시집간 지도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셋째 손녀가 19살이 되었습니다. 셋째 손녀에게도 여기저기서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시집을 가야지. 할머니, 저는 시집 가지 않겠어요. 할머니 모시고 그냥 살겠어요. 그건 안 된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해. 그렇지만 할머니, 저마저 할머니 곁을 떠나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셋째 손녀는 할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 어떡하나. 시집을 가면 언니들처럼 할머니를 뵈러 올 수도 없을 텐데. 할머니는 혼자 얼마나 쓸쓸하실까. 그러나 할머니는 날마다 셋째 손녀에게 시집을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얘야, 내게 또 중매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거절을 하지 말고 시집을 가거라. 할머니, 저는 이대로 할머니 곁을 떠날 수는 없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단다. 그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야. 셋째 손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제 일을 하실 수도 없어요. 옆에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나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거야. 이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에는 시집을 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 아비와 어미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셋째 손녀의 나이는 21살이 되었습니다. 셋째야,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시집을 가거라. 어쩔 수 없이 셋째 손녀는 가난한 농사꾼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밭은 팔지 마세요. 밭이 다 없어지면 할머니는 무엇으로 사세요? 나는 길쌈을 하면 먹고 살 수가 있어.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밭을 팔아 셋째 손녀의 혼수감을 마련했습니다. 시집 가는 날 셋째 손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오냐, 새색시가 울기는. 어서 눈물을 닦아라. 할머니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디 잘 살거라.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젠 죽어도 한이 없어. 그러나 할머니는 새 손녀들이 보고 싶어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별일 없이 잘들 있는지. 할머니는 자나 깨나 손녀들 생각을 하며 잘 살기를 빌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니 하느님이 도우시겠지. 할머니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내가 된 셋째 손녀가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쌍한 것, 잘 살아야 할 텐데. 세월은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나 봐. 힘이 들어 물레도 못 돌리겠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욱더 깊게 패었습니다. 죽기 전에 손녀들이나 한번 보았으면. 손녀들이 시집을 간 뒤 할머니는 손녀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잘들 있으니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할머니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한 번도 손녀들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할머니는 더욱 허리가 굽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손녀들도 못 보고 죽게 생겼어. 더 기운이 빠져 못 일어나기 전에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와야겠군. 할머니는 손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깥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어디를 바쁘게 가시는 길이세요? 길에서 할머니를 만난 마을 아낙네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집간 손녀들이 보고 싶어 찾아가는 길이라오.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거든 다녀오세요. 마을 아낙네들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저마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첫째 손녀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힘들게 첫째 손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본 첫째 손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어쩐 일이세요? 내가 보고 싶어 왔단다. 날씨가 따뜻해지거든 오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 시아버님께서 병 안 죽이시라 집안이 어수선한데 할머니까지 오셨으니 일을 어떻게 하나? 얘야,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난 돌아가야겠구나. 할머니는 추운 바람 속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둘째 손녀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둘째 손녀도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내가 보고 싶어서 왔지. 일을 어쩌나? 잔치가 있어서 큰 댁을 가려던 참인데. 괜찮다.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젠 난 돌아가도 돼. 그럼 할머니, 그러세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둘째 손녀가 돌아서는 할머니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왠지 자꾸 슬퍼져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은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큰일 났군. 어떻게 고개를 넘어가나. 할머니는 걱정을 하면서도 셋째 손녀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눈속을 걸어 할머니는 겨우겨우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저 아래가 셋째가 사는 마을이 보이는구나. 그러나
할머니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지. 여기 앉아서 셋째네 마을이라도 내려다보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 마루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한 것.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덧 언덕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셋째 손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론가 떠나는 꿈이었습니다. 이상해. 내일은 할머니를 찾아 뵈어야지. 다음 날 셋째 손녀가 할머니 댁으로 가기 위해 고갯 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아, 할머니! 할머니, 왜 여기 쓰러져 계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셋째 손녀는 눈 위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보러 오시다 돌아가셨군요. 가엾은 우리 할머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첫째와 둘째 손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용서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세 손녀는 할머니가 쓰러지신 언덕이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를 묻어드렸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무덤 위에 허리가 굽은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할머니의 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흰 털은 마치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 같아. 그래요. 할머니의 넋이 꽃이 되었나 봐요. 셋째 손녀를 못 보시고 돌아가셔서 늘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계시네요. 가엾은 할머니.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위에는 해마다 할미꽃이 피어 아랫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꺼비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못난이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보,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뭐요? 그게 정말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얼마 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여보, 아기가 두꺼비를 닮았구려. 남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못난이라도 좋으니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못났더라도 이 아기는 우리 자식이에요.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실망했던 마음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소. 두꺼비는 틀림없는 우리 자식이요. 잘 키웁시다. 마을 사람들이 아기를 보고는 모두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기가 꼭 두꺼비 같아요. 두꺼비 같은 게 아니라 틀림없는 두꺼비예요. 그래도 부모는 귀여운가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자라면서 점점 더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두꺼봐, 너는 연못 속에 나가서 놀아라. 두꺼비가 사람 옷을 입고 사람 흉내를 내는구나.
마을 아이들은 아무도 두꺼비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꺼비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꺼비를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두꺼비가 생긴 건 흉해도 마음은 넓어요. 그래요. 아무리 놀려도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어느 날 두꺼비는 아버지 앞에 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글방에 보내주세요. 아버지는 난처했습니다. 두꺼비를 글방에 보내면 또 한 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얘야, 글을 배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버님,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큰일을 하려면 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두꺼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저는 꼭 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꺼비는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훈장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두꺼비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와 혼자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두꺼비는 훈장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글 공부를 하고 싶어 왔습니다. 저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잘 생각했다. 두꺼비도 공부를 해야지. 훈장님은 두꺼비의 청을 쾌히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그날부터 두꺼비는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두꺼비는 글을 읽었습니다. 두꺼비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두꺼비의 재주에 놀랐습니다. 두꺼봐, 내 재주가 비상하구나. 이러다간 내가 가르칠 것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모든 것이 훈장님의 덕이에요. 어느 날 훈장님이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게서 배울 것이 없느니라. 다른 스승을 찾아가거라. 두꺼비는 훈장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잘 가거라. 다음 날 두꺼비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무술을 배우려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두꺼비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두꺼비는 산속에서 무술을 가르친다는 유명한 도사님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산에 도착한 두꺼비는 도사님께 절을 하고 용건을 말했습니다.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라. 그런데 도사님이 자리를 뜨자 제자들은 새로운 두꺼비를 나무에 묶어놓고 혼을 냈습니다. 이러지 말고 날 풀어줘. 제자들은 두꺼비를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두꺼비 주제에 무술을 배워 뭘 하느냐? 하하하, 두꺼비가 말을 타면 참 볼만하겠다. 그러나 두꺼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다음날 무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활쏘기다. 관역은 저 앞산의 바위다. 도사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한 사람씩 나서서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모두 앞산의 반도 못 미쳤습니다. 화살에 힘이 없다. 이번엔 두꺼비가 쏘아라. 네. 두꺼비는 힘껏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두꺼비가
활시위를 놓자 화살은 쌩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더니 앞산의 바위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아니, 저 두꺼비 녀석 웬 힘이 저리 센가? 제자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꺼비는 말타기, 활쏘기, 창 던지기 등 무엇이든지 가르쳐주면 그날로 익숙하게 했습니다. 두꺼비의 무술 솜씨는 날마다 늘었습니다. 어느 날 도사님이 두꺼비를 불렀습니다. 두꺼봐,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절더러 산을 내려가라 하십니까? 넌 이 산에서 더 배울 것이 없느니라. 두꺼비는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 그래. 무술을 많이 배웠느냐?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보는 아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배울 것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아직도 배울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또 배울 것? 그게 뭐냐? 농사일입니다. 농사일을 배워야 아버님을 도와드리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꺼비는 아버지를 도우며 열심히 농산일을 배웠습니다. 어느덧 두꺼비는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젠 농산일이 힘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 너는 이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어엿한 농사꾼이다. 그런데 아버님, 또 배울 게 있습니다. 뭘 또 배울 게 있단 말이냐? 아버지는 무엇이고 자꾸 배우려고 하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노 젓는 일을 배워 뱃사공이 되어보겠습니다. 뱃사공? 그러려무나. 두꺼비는 뱃사공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짐을 안전하게 실어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도 장가를 들어 아버님,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은 기특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꺼비에게 시집을 올 처녀가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최진사 어른께 말씀드려 보세요. 뭐? 최진사에게? 네, 그대겐 딸이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두꺼비의 간청에 못 이겨 마침내 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두꺼비 아버지와 최진사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꺼비 아버지는 최진사에게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허, 우리 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 난처해진 최진사는 직접 딸들을 불러 모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모두 두꺼비의 색시가 되기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사는 끝으로 셋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겠느냐? 네, 저마저 거절한다면 아버님이 친구 사이의 정을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셋째 딸은 참으로 효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우정에 금이 갈까봐 두꺼비와의 혼인을 승낙한 것입니다. 고맙구나. 너의 효성이 갸륵하구나. 최진사는 그런 셋째 딸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최진사의 셋째 딸과 두꺼비의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색시가 저리 고울까? 꼭 하늘나라에서 금방 내려온 선녀 같아요. 정말 아까워요. 저런 처녀가 두꺼비의 색시가 되다니. 아유, 가엾기도 해라.
혼례식에 온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색시를 칭찬하며 아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두꺼비가 부모님과 색시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양을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일로 한양을 가려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과거를 보려 합니다. 아버지는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두꺼비가 과거를 본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아버님, 과거에 급제해서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 두꺼비의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두꺼비는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두꺼비는 부지런히 한양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집을 떠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가 아주 험한 고개를 넘어갈 때였습니다. 개 섞어라!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놈이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요. 하하하, 노자가 두둑한 선비란 말이지. 그때 한 사나이가 두꺼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두꺼비 아냐? 뭐? 두꺼비? 사나이들은 신기한 듯 두꺼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가 과거를 보러 간다고? 사나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두꺼비 놈아, 어서 가진 거 다 내놓지 못할까? 두꺼비는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내 놈들은 산적들이구나. 버릇을 고쳐두겠다. 두꺼비는 칼을 빼었습니다. 에이! 두꺼비의 칼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잠시 뒤 산적들은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 두꺼비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두꺼비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두꺼비가 한양 거리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두꺼비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두꺼비가 갓을 쓰고 말을 탔네. 제법 의젓하구나. 저렇게 하고 어딜 가는 것일까? 과거를 보러 가시나? 어린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 손가락질을 하며 뒤를 따라봤습니다. 그래도 두꺼비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과거 시험장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꼭 장원급제 하리라. 과거 시험장은 나라 안에서 모인 내노라 하는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도 두꺼비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점잖은 선비들이라 놀려대지는 않았지만 두꺼비를 볼 때마다 모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다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원, 두꺼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두꺼비가 장원을? 아니, 여기 모인 선비들이 두꺼비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자자자,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나 장원을 차지한 이는 틀림없는 두꺼비였습니다. 두꺼비는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 그대가 장원을 한 두꺼비 선비요. 네, 상감마마. 임금님은 조금도 두꺼비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손수 가까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꺼비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임금님은 놀랐습니다. 두꺼비가 의젓한 선비로 변하다니.
임금님은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두꺼비 선비는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 네, 상감마마. 실은 저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 두꺼비 탈이 씌워진 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장원급제를 하기 전엔 두꺼비 탈을 벗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장원급제를 하여 두꺼비 탈을 벗게 된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네, 상감마마. 이제야 제 소원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의 장원급제를 축하했습니다. 두꺼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잘생긴 젊은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꺼비가 돌아왔습니다. 젊은이가 두꺼비란 말이오? 네, 제가 틀림없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는 부모님과 색시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두꺼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정말 내 아들이 되었구나. 세월이 흘러 두꺼비가 정승이 되자 사람들은 그를 두꺼비 정승이라고 불렀습니다.